고객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은행 보안 직원들이 그녀를 별실로 이끌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미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금을 이렇게나 많이, 그것도 구겨진 돈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공구 가방을 열어보던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천만 원의 현금이 가방 안에 빼고 기 들어 있었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혹시 어제 다른 지점에서 자기 시도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입금하러 온 거예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는 미영, 죄송합니다. 상황 확인차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즘 건설 현장에서 자재비 훔쳐서 도망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공구 가방에서 나는 저 냄새 좀 봐. 요즘은 별 사람이 다 오네. 뒤에서 수군대는 말들이 미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여 올라왔고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순식간에 사기꾼 취급을 받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무더운 여름 언제나 건강 조심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혼줄 내주는 오늘의 사이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대구 달성공단 건우는 안전모를 쓰고 거대한 건설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0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있었죠. 1994년 25살의 건우는 단돈 500만 원으로 작은 철근 공장을 시작했어요. 낡은 공장 한 칸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했던 그 시절. 손에는 늘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작업복은 기름때와 색가루로 버벅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분 한 분 모아가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건설은 1조 2천억의 자산을 가진 건설업계의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우는 여전히 새벽마다 현장을 찾았어요. 성공했어도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굳은 손 하나하나에는 30년간의 땀과 노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만 해도 3,000세대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총 공사비 5천억 원. 2년 동안 1,500명의 인부들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였죠. 건우는 매일 아침 현장을 점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괴름이 현장을 흔들었습니다. 크레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30년 현장 경험이 있어도 이런 상황은 언제나 심장을 멈추게 했어요. 순간 그의 다리가 저절로 현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안전모도 제대로 고쳤을 겨를이 없었어요. 다치신 분 없으세요? 빨리 구급차를 거누는 소리쳤어요. 현장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크레인 잔해 사이에서 작업자들이 하나둘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2명의 작업자가 잔에 깔려 있었습니다. 고누는 직접 잔해를 치우며 구조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회장이라는 지위 따위는 잊어버린 채 한 명의 현장 인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사고 수습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건우의 온몸은 시멘트 가루와 땀으로 버벅이 되어 있었어요.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느라 해가 질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온 건 누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아내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을 향한 깊은 애정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응,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 그런데 몸이 좀 떨리네. 건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미영은 말없이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 주었습니다. 40년 부부의 무언의 위로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건우가 좋아하는 깻잎 무침까지. 새벽 사고 때문에 아침을 걸은 남편을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밥도 따뜻하게 보온이 되도록 보온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장 가서 같이 드실래요? 오랜만에 현장 밥이면 좋겠는데,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하는 현장 식사였죠. 현장에 도착한 미영은 건우와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직원들도 가족처럼 챙겼어요. 명절 되면 늘 선물을 준비했고 직원 자녀들의 생일도 챙겼죠. 그녀의 손에는 작업용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옷에는 어느새 시멘트 가루가 살짝 묻어 있었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건우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 정성껏 만든 김치찌개의 따뜻함이 속을 달래주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하도급 정상금을 은행에 입금해야 하는데 건우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어요. 3천만 원인데 현금으로 받아놨거든. 오늘 입금 안 하면 내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건설업계의 특성상 현금 거래가 많았어요. 특히 하도급 업체들과의 정상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졌죠. 투명성을 위해 모든 거래를 은행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건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니까 미영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건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침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미영에게 번거로운 일을 맡기는 것 같아서였죠. 괜찮겠어? 현금이 좀 많은데 괜찮아요. 빨리 다녀올게요. 미영은 건우가 준 날 금공구 가방에 현금과 건설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그 가방은 건우가 30년 전부터 쓰던 것이었어요. 낡고 험해 보였지만 건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방이었죠. 청솔은행 수성지점에 도착한 미영.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시멘트 가루가 모든 바지와 흙이, 모든 운동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평소 미영은 단정한 차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급하게 현장에 갔다가 바로 은행에 온 터라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업무는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정직하게 번 돈은 입금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부끄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행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청원 경찰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공구 가방을 든 작업복 차림에 여성 그의 눈빛이 순간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 보시려고 오셨어요? 청원 경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입금 좀 하려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청원 경찰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공구 가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낡고 투박한 가방이 왠지 수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이 앉은 미영.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고객들이 깔끔한 정장 차림이거나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미영뿐이었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옴츠렸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건설 현장에서 자재비 훔쳐서 도망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공구 가방에서 나는 저 냄새 좀 봐. 앞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였어요.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65번, 66번, 67번. 미영은 자신의 번호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68번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68번은 미영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광판은 그녀의 번호를 건너뛰고 69번을 불렀어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70번, 71번까지 불려나갔어요.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설마 일부러 자신의 번호를 빼먹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영은 창고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68번이 아직 안 불렀는데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의 차례가 왔어요. 68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미영이 일어서자 주변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공구 가방을 뗀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창고 직원은 미영을 한번 훑어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어려 있었어요. 잠시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어요. 옆 동료에게 눈짓을 보내더니 뭔가를 속삭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도 미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겼어요. 미영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무엇을 확인한다는 건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 후 보안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웠어요. 간단한 확인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미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연행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별실에서 공구 가방을 열어보던 직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금이 이렇게 많이, 그것도 구겨진 돈으로 3천만 원의 현금이 가방 안에 빼고 키 들어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받은 돈이라 새 돈이 아니었죠. 구겨지고 낡은 지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워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당황스러웠거든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혹시 어제 다른 지점에서 사기 시도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입금하러 온 거예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사기범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는 미영. 경찰은 미영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상황 확인 차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미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은행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요즘은 별사람이 다 오네. 그 말이 미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공부 가방을 들고 작업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미영이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는 조금 악이 떨리고 있었고 손에 준 휴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회색 벽과 낡은 책상, 그리고 차가운 금속 의자들이 그녀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작업복 차림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사실 안에서 작게 울렸어요. 경찰관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할 뿐이었죠. 미영의 마음속에서는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남편을 위해 간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하러 간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의 그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들었던 그 모독적인 말까지. 한편 현장에서 미영의 연락을 받은 거는 급히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어요. 30년 사업을 하면서 숱한 위기를 겪어봤지만 아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어보고 건우의 목소리였어요. 미영을 본 순간 건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작은 철제 의자에 웅크리고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미영. 평소 당당하고 밝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기계적이었어요. 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와서요. 현금을 많이 소지하고 있어서 의심스럽다고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피줄이 도드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자신의 아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어요. 신분 확인해 보시겠어요? 건우가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건설 박건호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명함을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까지 무표정하던 경찰관이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우는 그런 그의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집에 가자. 건우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경찰서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건우는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건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는데 정작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에도 미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제 행색이 너무 더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봤나 봐요. 아내가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좀 더 단정하게 입고 갔어야 했는데 공구 가방 같은 걸 들고 가서 그만의 건우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아내가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그들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건우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오늘 당한 일들을, 사람들의 시선과 은행 직원들의 태도를, 그리고 경찰서에서의 구류까지. 건우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작업복을 입고 색깔을 냄새를 풍기며 은행에 갔던 그 시절. 그때도 사람들은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봤었죠. 하지만 그땐 잘 먹고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어서 그런 시선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내가 당한 일은 달랐습니다. 이미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차별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었죠. 건우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이룬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건우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미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른 채로 남아 있었어요. 잠든 와중에도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죠. 건우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중요한 회의에만 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하얀 셔츠와 짙은 파란색 넥타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입었습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닦인 최고급 가죽 구두를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 선 건우,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냉정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오늘은 그들에게 진짜 받고 누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어. 호텔을 나선 건우는 택시를 탔어요. 청소르낙 수성 지점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겠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건우는 잠시 멈춰섰어요. 어제 아내가 굴욕을 당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행 내부가 어제와 똑같아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호를 한 번 하고 은행 문을 열었어요. 아침 9시 어제 일은 이미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컴퓨터를 켜고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창원경찰은 여유롭게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건우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책임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이 건을 올려다 봤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과 당당한 자세에서 상당한 지위의 사람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청소르낙과의 모든 거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 예금 1,700억 원을 전액 다른 은행으로 잊혀주세요. 그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700억이라는 숫자가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는 조용히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건설 박건우 회장. 깔끔한 금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받아들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려서 명함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혹시 대한건설 박건우 회장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건우의 대답에 은행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몇 분 후 지점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일로 그러실까요? 어제 제 아내가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건우는 지점장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점장이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금방 떠올랐습니다. 그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거래를 정리해 주세요. 건우의 말에 은행 전체가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1,7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한순간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으로서는 제한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황했어요. 본사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VIP 관리실에서도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제 아내를 사기꾼 취급한 그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곳, 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원칙의 문제였어요. 한편 그날 밤 은행 직원인 나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제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김미영 여사가 공구 가방을 들고 창구 앞에 섰던 모습. 그때 나영은 바로 옆 창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여자분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조심스러웠던 그 눈빛.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어 가던 모습.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던 모습이요. 그 작은 몸짓에서 느껴지는 조심스러운 과위축감이 나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점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이었어요.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제 그 공구통 아줌마 말이야. 진짜 냄새 심했지. 시멘트 냄새 나는 할머니가 1,700억 회장 부인이라니. 키우 나영의 손이 떨렸어요.
더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일로 1,700억을 다 빼간다니 그릇이 장난해. 지가 일 키운 거 아니야? 괜히 우리만 고생하게 만들어서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수상했잖아. 공구 가방에 현금 뭉치라니 우리가 의심한 게 당연하지. 누가 봐도 이상했어.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일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자. 본사에서 조용히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순간 나영은 확신했어요. 이건 아니야. 나영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나영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동료들이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건 때문에 지점장님이 스트레스 엄청 받으신데 본사에서도 난리 났다던데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또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지점장님 말씀이 이런 일로 소문나면 우리 지점 평가 떨어진대. 다 그 할머니 때문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막내인 자신이 선배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후가 되자 더 심한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요즘 건설업 사람들 진짜 벌어 덮어졌어. 돈 좀 있다고 다 갚치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1,700억씩이나 빼가면서 소란 피우냐고. 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연차를 쓴 나영은 자신의 방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걱정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한건설을 검색했습니다. 박건우 회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진지하고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연약을 보니 30년 전 작은 철근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기업이 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나영은 은행 고객 정보에서 확인한 회장님 직통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단체방의 그 메시지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미영 여사를 조롱하고 비하는 그 말들이. 나영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혹시 회장님이랑 연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여보세요. 건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상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청솔은행 수성 지점에서 일하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일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 다음 말들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영은 한번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모님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건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용기를 내어주셔서. 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체방 캡처본을 만들어 건우에게 보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하기까지 여러 번 시도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건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을 닫았습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군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조직이네요. 나영은 아무 말할 수 없었어요. 건우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길 나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제 한 일이 옳은 일인지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후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나영을 헬금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 한 명이 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영아, 혹시 어제 단체방 캡처본 누군가한테 보낸 거야? 나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들킨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하지만 선배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동료들이 나영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사기 앞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영은 혼자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워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지점장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영 씨 잠깐 여기로 와봐요. 나영의 다리가 떨렸어요. 지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점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단체방 캡처본을 외부로 돌렸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이야?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지점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나영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조직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건지 생각해 봤어? 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지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냥 업무 처리한 것 뿐인데 왜 그걸 문제 삼아? 나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분을 조롱한 건 잘못됐어요. 조롱, 그게 조롱이야? 그냥 농담 좀 한 거지? 지점장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지금 지점 전체가 난리야? 본사에서도 책임 추궁하고 있고 나영의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그날부터 나영의 직장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나영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고객 상담도 다른 직원들이 가로챘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고 혼자 퇴근했어요. 심지어 복사기를 사용하려고 할 때도 다른 직원들이 일부러 피해갔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휴게실에서였어요. 나영이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어지고 모두들 급히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휴게실에서 나영은 종종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나영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건우 회장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나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리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나영 씨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건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안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나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회사 격리팀에 자리가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건우의 제안에 나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영은 사진을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그날 밤 11시 건우는 오래된 명함차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모아온 인맥들이 떼고 키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명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송재혁 한국경제신문 부장기자 건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하던 그 후배였어요. 당시 재혁은 지방신문사의 말단 기자였고 건우는 작은 철근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가진 것 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던 시절이었죠. 그때 재혁이 자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가 되겠다고 건우는 그 말을 믿었고 재혁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혁은 건설업계 최고의 전문 기자가 되었어요. 그의 기사는 업계에서 바이블처럼 여겨졌습니다. 정확한 팩트와 예리한 분석력으로 무장한 그의 펜 끝에서 나오는 기사들은 업계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였어요. 건우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재혁은 나야. 오랜만이다. 형, 웬일이야.
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건우의 다음 말에 톤이 달라졌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 청소르낙이라고 들어봤지?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건우는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미용이 당한 일부터 은행 직원들의 조롱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재혁은 전화기 넘어뜨려 오는 건 후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재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네. 형, 그렇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야. 재혁의 목소리에 기자, 특유의 날카로움이 스며들었어요. 30년간 갈고 닦은 저널리즘, 정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바로 취재에 들어갈게. 이런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 다음 날 오전 재혁은 청소르낙 수성지점 앞에 도착했어요. 재혁은 체계적으로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목격자들을 찾았어요. 오랜 경험이 알려준 취재의 기본기였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나오는 할머니 봤어요. 눈물을 훔치며 나오시더라고요. 카페 사장의 증언이었어요. 뭔가 억울한 일 당하신 것 같았어요. 경찰차까지 왔었거든요. 재혁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다음은 전직 은행원들을 찾아다녔어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였습니다. 재혁의 신뢰도 높은 인맥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VIP가 아닌 고객들은 대기 시간을 일부러 길게 줍니다. 한 전직 직원의 말이었어요. 특히 건설업 종사자들은 현금 거래가 많다고 해서 의심부터 하라고 했어요. 또 다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작업복 입은 고객들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어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이 버젓이 자임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재혁은 현장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함께 점심을 먹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행에서 무시당한 적 있어요? 재혁의 질문에 현장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이 꼭 하면 눈치부터 줘요. 마치 더러운 사람 취급하면서 돈 냄새 난다고 코집 뿌리는 직원도 봤어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혁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날 밤 재혁은 편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장님 큰 건 잡았습니다. 청소를 냉해 고객 차별 실태에 대한 기사를 써보겠습니다. 편집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혁의 기사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재혁은 밤새도록 기사를 썼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기사였습니다. 제목도 신중하게 정했어요. 공구 가방 하나에 갇힌 금융의 품격 청소를 냉 1,700억 고객을 현장직으로 오해 다음날 새벽 9시 한국경제신문 일면에 재혁의 기사가 실렸어요. 온라인에도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재혁은 편집국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이제 세상의 반응을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 만에 댓글이 폭주했어요. 진짜 사람치고 만하는구나. 저런 일이 우리 부모님께 일어나도 똑같았겠지. 공구 가방이 문제였을까? 그들의 눈이 문제였을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재혁의 기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건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건설업계 동료 회장들의 전화였습니다. 건우 형님 기사 봤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철강 재벌. 최동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 직원들 계좌도 다 뺏겠습니다. 물류기업 윤석희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하나, 둘씩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건설업계 5대 그룹이 모두 연대를 표명했어요. 재혁의 기사가 만들어낸 파급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SNS를 통해 청솔은행 계좌 회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젊은 노동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해시태그 청솔은행 계좌 회지, 해시태그 노동자도 사람이다.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재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언론의 힘을 새삼 느꼈어요. 한편 청솔은행 본사는 비상이 걸렸어요. 임원들이 급하게 소집되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보실장이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언론 대응 어떻게 할까요? 일단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소극적인 대응이었어요. 그들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재혁은 이미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사온 취재원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청솔은행 내부 문서를 입수했거든요. 고객 등급제 시스템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한 내부 고발자가 재혁의 기사를 보고 양심의 소리를 다른 것이었어요. 건설업 종사자 현금 거래주의 대상 작업복 고객, 신속 처리, 권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별이었습니다. 4월 후 두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청솔은행 고객 차별 시스템 수년째 운영 확인. 이번엔 3년 전체를 하려 한 특집 기사였어요. 재혁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건설업계 협회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청솔은행의 차별적 금융 서비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모든 정직한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다. 성명서는 전국 언론에 배포되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보도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금융감독원이 움직인 거예요. 재혁의 연속 기사가 만들어낸 사회적 압력이 맞춘 내 정보기관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청솔은행에 대한 고객 차별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였습니다. 청솔은행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사회적 평판 리스크를 우려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건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혁아 고마워. 뭘 고마워해 형.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재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변화가 시작될 거야.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청솔은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여론이 악화되고 고객들이 떠나고 주가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 고객들의 거래 중단 선언이 이어졌어요. 맞춘 내 청솔은행 본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재혁은 연재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금융기관의 직업차별 실태, VIP 고객 우대 시스템의 문제점, 고객 등급제의 맹점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갔고 매일 새로운 반향이 일었어요. 그의 기사는 이제 단순한 보도를 넘어 사회 변화의 총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건유는 재혁의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30년 전 그 청년이 이제 사회를 움직이는 펜을 가진 기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건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정의는 때로 느꼈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재혁의 기사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사회 변화의 총회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내는 진짜 변화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북촌 고즈넉한 한옥마을 안쪽에 자리한 조용한 한정식집. 평소 외부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에 두 명의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건유는 창가 자리에서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 달 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어요. 분노가 가라앉고
냉정한 판단력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청소를 낸 한현수 회장 70세, 금욕업계에서 40년을 몸담아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어요. 먼저 와 계셨군요. 현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받은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먼저 입을 연 쪽은 현수였습니다. 사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 내부의 무지와 무감각이 불러온 일입니다. 현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고객 한 분의 이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현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내부 문화를 들여다보니 단순한 실수 이상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고 효율로만 정리하려던 시스템 말입니다. 그 말에 건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현수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돈을 빼서 화가 났던 게 아닙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제 아내가 이름이 없고 얼굴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게 사건이 아니라 문화였다는 점입니다. 건우의 말에 현수는 더 이상 아무 말할 수 없었어요.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절한 간청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시든 저희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그 말에 건우는 잠시 정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건우의 대답에 현수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십시오. 건우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변화는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창구 앞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창밖에는 여전히 북촌의 고요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현수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께 받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건우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씀 지켜보겠습니다. 2달 후 청소르낙 본사로 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봅니다. 숫자가 아닌 마음을 듣습니다. 표면적인 구호가 다 보였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르낙 287개 지점에 새로운 메뉴이 도입되었어요. 편견 금지 응대 원칙이라는 이름의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고객을 등급으로 나누던 전산체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치금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영이 있었어요. 대한건설경리팀 과장으로 이직한 나영은 건설업계 전문 금융상담사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의 금융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나영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건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의 얼굴에는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은행에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건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개월 후 건우는 청소를 냉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도 없고 공식 행사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500억 원을 예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직원들은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건우가 전한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는 책망으로 남기되 변화는 신뢰로 응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편 미영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건우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상담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돈보다 마음을 맡기로 갔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고객 중심 금융이라는 말보다 훨씬 깊고 묵직하게 사람들 마음에 남았습니다. 6개월 후 청솔은행에는 근로자 5대 금융 서비스가 새로 생겼어요. 작업복을 입고 온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모든 정직한 노동을 존중합니다.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청솔은행은 금융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어 있었어요. 다른 은행들도 청솔은행의 변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는 청솔은행을 노동자의 은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영은 이제 건설업계 금융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담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역은 계속해서 사회의 불평등을 고발하는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펜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정의로웠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진짜 변화는 이런 거구나. 작은 공구 가방 하나가 세상을 바꿨구나. 미영이 옆에 다가왔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건우가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디를 가든 당당할 수 있어요. 미영의 말에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모두 소중하니까 두 사람의 손이 폭이 졌어요. 그 손에는 30년의 세월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벨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현장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